네, 최근 펀드계에서 마이다스의 손, 수익률의 귀재라는 수식어가 붙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국내외 이슈와 함께 핫한 펀드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해뒀습니다. B&K 자산운용 안정환 총괄 부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렵게 모신 만큼 오늘 이야기 여러저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요즘 흐름이 비상해요. S&P 500, 다우 사상 최고치를 찍는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정말 더 뜨거워질까요? 일단 결론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미 연준이 2021년 경제 성장률을 6.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비들은 7%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3% 이상 성장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1.9조 달러를 또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2에서 3조 달러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장적 제재 정책을 계속 지속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보면은 연준이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고요. 이는 2023년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세 번째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한다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이 말하는 골디락스를 넘어서 추가로 오버슈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증시의 모습과 경기의 모습을 보면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증시의 격언도 대삼 새기게 됩니다. 예, 갈수록 더 뜨거울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데 이게 코스피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200선을 뚫어냈고 코스닥이 먼저 앞서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조용한 것 같아서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도 좀 둔화된 것도 같고 우리 시장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하고 좀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채권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주식으로 이연되면서 펀드 위주로 대형주가 쏘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이거하고 맞춰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고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2022년까지 이익 사이클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인 11배에서 12배 정도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EPS 1개월 변화율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 플러스 2.8% 정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전 세계는 1.3,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1.8, 미국이 1% 정도 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EPS 증가율은 좋습니다. 모멘텀이 높다고 판단하면 밸류에이션 또한 따라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부담은 놓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짚어볼 거는 선행 12개월 PER을 보면 13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과거 대비는 높지만 이머징 시장 평균이 15배 정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돼서 또 여기에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금들이 주식으로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밸류에이션과 수급을 보면 아무래도 지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의 여력을 따져봤을 때 그럼 과연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국내외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오셔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쪽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실적 개선 섹터, 종목 뭔지 궁금해요. 첫째, 전 업종이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중에 어디가 가장 개선되느냐 보면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4분기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가장 모멘텀이 클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센 데가 에너지 같은 데는 한 26% 정도가 개선이 되니까 상당히 높고요. 소재, 금융, IT, 산업재, 경기소비재 모두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이걸 거꾸로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특정 종목 하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순환매 내지 아니면 각 섹터별로 실적이 나오면서 오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고르게 퍼져서 오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상반기 실적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실적이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이 이어져서 경기가 본격화되면 이런 우려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곳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반도체 이런 쪽도 실적이 좋아져서 굳이 중소형 업종이 좀 부담되시면 그런 업종을 담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블랙홀처럼 다른 밑에 있는 종목의 수급까지 빨아들이면서 혼자 가는 시장이 아니라 경기 회복 국면에 맞춰서 경기 민감주가 함께 손잡고 올라가서 더 질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죠. 밤사이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기사를 봤더니 국부 펀드까지 뭔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관측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이제 더 대세가 될까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라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어제 잘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이 개장하기 전 코인베이스의 중거기업을 책정한 건 2,250달러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장중에 400달러를 넘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조를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0조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나스닥,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죠. 이 시총을 훨씬 더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큰 거래소보다 시총이 큰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큰 글로벌 금융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데 그럼 과연 비싸냐 싸냐 뭐 이건 나중에 논할 거고요.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흥행이 비트코인이 간접 투자 기획을 확대를 제공한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고요. 단지 이제 지나친 과열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일부 수긍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있고 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중장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일부인 것도 일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금융시장이 유동성이 지금 넘치거든요.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와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유동성을 단기에 흡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상향 기조가 단기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코인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특이한 게 공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수요가 가격을 올리는 경우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걸 짚어드리면 코인의 2017년 상승장은 개인들이 투자 비중이 높았고요. 지금 기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관심이 있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018년 1분기에 개인 비중이 80%를 차지했고요. 2020년 4분기 현재는 64%가 기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관들도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안정성이 좀 나온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 CIO도 비트코인이 분명한 수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고요.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연기금 CIO도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해서 연기금이나 보험사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서 실제 투자하고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ETF조차도 ETF도 없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ETF도 출시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 확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00만 원인 게 8천만 원이 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상승에 완화적 유동성 환경이 기여했다는 점. 그래서 언젠가는 미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 이 또한 어느 정도는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오버슈팅의 가능성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한국 증시도 우상향 기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인 시장은 좀 과열됐다라고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 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서 종목별 분위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합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네. 2년여에 걸친 배터리 분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결국 전격으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K배터리 안에서 경쟁은 심화가 돼 있고 한국을 넘어서 항중일 이 가축 전쟁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흘러갈지 그리고 좀 의문일 수 있지만 K배터리주 안에서 어디가 선점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따져주세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LG와 SK의 분쟁이 합일봤다는 건 국내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더더욱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숨통이 트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은 분쟁을 하면서 그동안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삼성 SDI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주 잔고가 가장 많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잔고가 제일 많고 향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해외에서는 LG, 그다음에 중국은 CATL 이 2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폭발적인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어서 2, 3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급의 쇼티지 상태에서 수혜를 많이 누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걸 배터리 업체의 경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터리 업체 자체는 좋을 거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완성자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는 지금들 다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폭스바겐이 유럽 내 6개리 배터리셀 공장을 세워서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늦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향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폭스바겐 같은 기조를 유지할 우려는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LG나 SK 이노베이션, SDI 모두 원가를 절감하고 성능 개선 노력을 하면 이걸 극복하고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고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업종 전체가 좋을 거고 그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제일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송 과정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출혈이 좀 있었기 때문에 K배터리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관측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을 모시고 펀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펀드 수익률만 봐도 벤치마크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지금 장 끝나고도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특정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동반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반하는 원칙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자 이걸 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내가 어떤 시점에 살까가 중요합니다. 너무 1, 2, 4면 오래 기다리면서 지칠 수 있고 더군다나 펀드를 운용하는 저희 특성상 오래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주 화요일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화요일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 투자자 62%가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전율이 높았다거나 아니면 대박이나 복권처럼 주식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이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세계 경기 흐름과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고 보면 특정한 자기가 선호하는 ETF나 아니면 주식을 좀 매수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저희 회사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좋은 운용사의 대표 펀드를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권이나 대박을 쫓는 그런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분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재테크 아이디어까지 따져볼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이 어떤 건지 아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2억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되짚어 보면 요즘 같은 세계의 저금리 상에서는 주식 투자는 되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잘하는 섹터에 투자하시든지 대표 펀드에 투자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저금리의 수익보다는 큰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언해드리는 말은 워렌 버핏 옹께서 하신 말처럼 내가 평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비결은
뭐 콜라나 커피 같은 걸 안 먹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면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껴서 종잣돈 모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 아이디어까지 들어봤고요. BNK 자산운용 안정환 운용총괄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